네, 안녕하세요. 은주쌤입니다. 자, 오늘은 19강 17세기 전후로 동아시아를 중심으로 일어난 전쟁, 임진왜란과 정유재란, 그 다음에 그 와중에 성장했던 여진족과의 전쟁, 즉 여진족이 후금을 만들고 그 후금이 청나라로 성장을 하면서 우리나라를 본격적으로 침략을 하게 됩니다. 그 과정에서 일어났던 정묘호란과 병자호란에 대해서 같이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7세기 전후로 동아시아 지역에서는 어수선한 분위기가 조성이 되었는데, 자, 일본 같은 경우에는 생코쿠 시대, 즉 각 지역의 무사들이나 봉건 영주인 다이묘가 성장해서 다이묘들끼리 세력 다툼을 하고 있었던 분열의 시기를 우리는 생코쿠 시대라고 부르는데, 자, 이 생코쿠 시대를 조총부대를 활용해가지고 하나로 통일했던 사람이 바로 결국에는 도요토미 히데요시였죠. 그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이제 일본을 통일을 하면서 영토를 확장하게 됐고, 자, 그 다음에 아직도 각 지역별로 봉건 영주인 다이묘의 세력이 너무나 힘이 셌던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지역에 있었던 다이묘를 견제하고, 자, 그 다음에 경제를 발전시키기 위해서 다른 국가와의 무역 활동을 확대시킬 목적으로 대륙 침략을 계획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대륙 침략 계획에 따라서 일본, 즉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우리나라 조선한테 길 좀 뚫어달라. 너네 나라를 침략할 의도는 없다. 그 대신 명나라를 공격하려고 하니, 명나라를 정벌하려고 하니, 이 명나라를 정벌하기 위해서 그 길을 향할 수 있도록 해달라. 이것을 정명향도라고 불러요. 이 정명향도를 요구하자 우리는 명나라와 친분 관계에 있는 상황이고 명나라를 섬기는 입장에서 기가 막힌 일이죠. 그래서 안 된다라고 거절했기 때문에 우리나라를 침략하게 됩니다. 1592년 임진년에. 그래서 가장 가까운 항구였던 부산을 때리게 됐죠. 그래서 부산이 함락되게 됩니다. 그때 당시 우리나라 조선은 오랜 기간 동안 평화의 시대가 유지가 됐기 때문에 군사력이 형편없었어요. 자, 그리고 군대를 안 가는 대신에 국가에다가 세금을 내는 제도가 있었기 때문에 이것을 방군수포제라고 부르거든요. 이런 것들 때문에 군사력이 매우 약해졌던 찰나에 방심을 한 거죠. 부산이 함락되게 됩니다. 그래서 최종 방어선이 어디였냐면은 충주, 그러니까 우리나라 허리 역할, 충청도하고 충청북도 그 사이에 있는 충주 지역까지가 최종 방어선이었어요. 여기만큼은 뚫리지 않을 거라 생각을 했고, 그때 당시 가장 잘 싸우는 명장이었던 권율 장군한테 이 지역을 수비하게끔 했던 거죠. 권율 장군이 아닌데, 갑자기 헷갈리네. 권율 장군이 아닌데, 충주성을 누가 시켰지? 갑자기 좀 선생님 머릿속이 좀 흐릿해진 것 같아요. 좌우지간 충주 방어선까지도 뚫리면서 서울 다음에 평양까지 약 2주에서 3주 만에 일본 군대가 파죽지세로 이제 북쪽으로 진출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명나라가 이 상황을 가만히 지켜보다가 조선이라는 국가가 일본한테 넘어가게 되면 결국에는 자기네들이 피해를 입거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조선이 위기에 빠졌을 때 우리가 왕을 두 개로 나누는 정책을 펼치게 됩니다. 그래서 왕조를 두 개로 나눈다. 이걸 분조 정책이라고 그러는데, 한성하고 평양이 함락되자 우리나라는 선조, 이때 당시 선조가 왕이었는데요. 다음 후계자로서 지목했던 사람이 광해군이었는데, 이 광해군이 북쪽으로 올라오려고 하는 일본 군대를 남쪽에서 방어하고 있으면 선조인 아빠는 북쪽으로 일단 피난을 가서 의주 지역까지 피난을 가고자 했어요. 피난을 가는 와중에 명나라한테 우리 좀 도와줘라. 우리나라가 넘어가면 결국에는 너네 나라가 피해를 입지 않냐. 그래서 명나라한테 원군 도와달라는 SOS를 요청을 하게 됩니다. 이것을 분조정책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선조는 피난 가면서 명나라의 원군 요청, 광해군은 더 이상 외놈들이 북진하지 못하도록 방어하는 정책을 펼치고 있었습니다. 그 와중에 자, 우리나라는 이때 당시 수군은 아직까지 강했어요. 그래서 바다를 통하여서 일본군이 건너왔기 때문에 이 바다, 남해안 지역을 수비하고 있었던 이순신 장군이 결국에는 이들의 북진을 차단을 했던 거죠. 그러니까 일본의 전략은 1차 선발대가 부산을 상륙해서 쭉 육지로 치고 올라가면 2차 선발대가 남해안 지역 곡창지대를 다 털어서 점령한 다음에 여기에서 확보한 식량을 북진하고 있었던 1차 선발대에 지원하는, 즉 바다와 육지에서 동시에 진격하는 작전이 있었는데 이것을 수륙병진 작전이라고 불러요. 바다와 육지에서 동시에 병렬적으로 전진한다라는 뜻입니다. 근데 바닷길이 이순신한테 쫙 막혀버리니까
한산도 대첩을 끝으로 이들의 공급이 끊어지게 된 겁니다. 화분이 있는데 물을 주지 않으면 화분이 죽듯이 더 이상 북진을 할 수가 없었고, 또 북쪽에서는 광해군을 중심으로 각 지역에 있었던 전직관료나 승려들이나 의병들이 모여서 이제 전력을 다해서 우리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싸웠기 때문에 더 이상 북진하지 못했다. 또 때마침 명나라 군대도 도착을 해서 우리나라 조선과 명나라의 연합군들이 반격을 시작해서 결국에는 벽제관 전투를 끝으로 평양을 다시 탈환을 하게 됩니다. 다시 빼앗게 됩니다. 일본으로부터. 그래서 결국에는 1년 뒤인 1593년 6월 달에 일본이 먼저 휴전을 제기했고, 이때 일본이 무리한 요구 때문에 이 휴전 협상이 결렬되게 됩니다. 그래서 4년 동안 전쟁을 휴전을 하게 되는데요. 이때 당시 일본이 요구했던 게 우리나라 조선의 전라도, 충청도, 경상도 지방을 일본이 차지하게 하면 명나라 너네를 침략하지 않겠다라는 제시를 하게 됩니다. 어이가 없죠. 그래서 결국에는 휴전협정이 결렬이 되게 되고, 결국에는 4년 뒤인 1597년에 정유년에 다시 난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것을 정유재란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이때 마찬가지로 조명연합군, 그 다음에 노량대첩과 명량해전에서 승리를 겪었던 이순신, 나의 죽음을 적에게 알리지 말라, 그 명언을 남겼던 시기가 바로 이때입니다. 자, 그리고 때마침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사망을 함으로써 결국에는 일본 군대가 1598년에 철수를 함으로써 장장, 개월수로는 연도로는 8년 동안, 자그마치 8년 동안 기나긴 전쟁을 겪었던 것이 임진왜란 정유재란입니다. 자, 결과는 뭐 불을 보듯 뻔하죠. 자, 조선, 명나라는 너무나 어려워졌고, 너무나 얄밉게도 일본은 문화 발전을 이루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 당연히 전 국토가 황폐화가 됐겠죠. 그래서 조선왕조실록에 어떤 기록까지 있냐면, 너무나 배고픈 나머지 옆집 할아버지를 삶아먹었다, 이런 기록도 남아있어요. 우리가 이렇게 말로 쉽게 배우지만 그때 당시 실상은 엄청 처참했던 거죠. 그러니까 전부 다 불에 타버리니까 먹을 것도 없고, 농민들이 전쟁터에서 다 사망을 했기 때문에 국가 입장에서는 세금도 거둘 수 없고, 그렇다 보니까 재정난이 빠져버린 겁니다. 그리고 그동안에 토지를 누가 얼마만큼 갖고 있었냐를 조사하는 장부를 양안이라고 부르고, 어디에 누가 사는지 적어놓은 것을 호적이라고 부르는데, 이 양안과 호적도 전부 다 불에 타버린 상황인 거죠. 그렇다 보니까 국가 입장에서는 이제 국가를 관리를 해야 되는데 관리가 안 되니까 당연히 재정난이 빠질 수가 없죠. 자, 그리고 명나라의 빠가 됐습니다. 와, 명나라 땡큐. 그 명나라 덕분이야, 명나라를 숭상하는 분위기가 일어나게 되는데, 이것을 제조지은이라고 불러요. 제조지은. 명나라의 은혜 덕분에 이 무너진 국가를 다시 세워준 은혜라는 뜻이에요. 이것을 제조지은 풍습이 일어나게 되었고, 신하들 사이에서 중국을 숭상하는 트렌드가 나타나게 되었다. 불국사, 이때 불타게 됩니다. 경복궁, 이때 불타게 됐죠. 그 다음에 역사를 보관하는 창고를 사고라고 부르는데, 혹시 몰라서 컨트롤 C, 컨트롤 V로 4개의 복사본을 각 역사 기록물을 저장해 놓은 창고를 사고라고 부르는데, 우리나라에 4개의 사고가 있었는데요. 이 4개의 사고 중에 3개가 불타고 1개의 사고만 남았어요. 자, 그리고 우리나라 도공, 즉 도자기를 굽는 도자기 공예, 도자기 장인들을 다 잡아왔고요. 성리학자, 지식인들을 인질로 일본이 잡아가게 됩니다. 자, 이 사람들에 의하여서 결국에는 일본이 문화 발달을 이루게 된 거죠. 에도막부 시기에. 자, 명나라는 조선을 도와줘서 일본을 막았지만 그 와중에 명나라도 피해를 입었기 때문에 재정이 악화됐고, 이 부족한 재정을 세금으로 채우다 보니 농민의 반란이 일어나서 결국에는 명나라가 무너지게 됩니다. 자, 이 모습을 가만히 지켜보면서 한쪽에서 저놈들 참 아이고 귀여운 녀석들, 그래 열심히 한번 써봐라, 나는 그 찰나에 힘을 키우겠다 했던 민족이 바로 여진족입니다. 임진왜란 때 참전하지 않았기 때문에 세력을 키울 수가 있었고, 이 여진족이 세력을 키워서 만든 국가가 바로 후금이었던 겁니다. 누르아치라는 사람이 여진의 부족을 통일함으로써 후금을 건국하고 나라를 통일했던 시기가 1616년이었어요. 그래서 만만했던 중국을 노렸던 거죠. 살기 좋은 땅이니까. 자, 명나라하고 후금 사이에서 전쟁이 터졌어요. 명나라가 군사 요청을 하게 됩니다. 이때 당시 왕은 선조의 바톤 터치를 받았던, 즉 북진을 막았던, 외놈들과 싸우고 있었던 광해군이 그 공을 인정받아서 후계자로 임명이 된 상황입니다.
광해군 입장에서는 난감하죠. 이제 전쟁이 막 끝나고 아직 수습도 하기 전인데 또 전쟁이 터져서 명나라를 지원해주게 생겼어. 즉 명나라를 지원해주는 건 맞죠. 우리를 도와줬기 때문에 당연히 도와줘야 되는데 그랬다가는 또 후금한테 또 침략을 당할 상황, 그 가운데에서 난감했던 겁니다. 그 입장이. 그럼 어떡하지? 명나라의 명은 따라야겠고 그렇다고 후금한테는 미운 털 밝힐 수가 없고 우리 백성은 지켜야겠고 이 중간에서 갈등이 일어나게 된 겁니다. 그래서 강원립 장군한테 2만 명의 군사를 줬어요. 일단 명나라의 부름에 따라서 너가 전쟁터에 파병을 해라. 그 대신에 후금의 군대를 만나면 무조건 항복해라. 그러면은 명나라의 요구 사항에 따라서 군대는 파병을 했고 또 후금한테 항복 선언을 함으로써 후금과는 마찰이 일어나지 않고 가운데에 중립을 지키게 되는 외교를 중립 외교 정책이라고 부릅니다. 자, 이렇게 양다리를 걸치려는 광해군의 모습 때문에 그때 당시 실세였던 정치 세력 중에 서쪽을 중심으로 세력을 형성했다. 그래서 서인이라고 부르는데 이 서인들의 비판을 받아서 인조라는 왕을 내세워서 쿠데타를 일으키게 됩니다. 이것을 인조반정이라고 부르고 인조반정에 따라서 광해군이 폐위되고 그 다음에 인조가 즉위를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원래부터 명을 숭상했던 제조지은 정책에 따라서 명나라랑 친하게 지내고 금나라를 배척한다. 친명배금 정책을 실시하자 후금이 이제 조선을 침략하게 된 거죠. 이때가 정묘년이었던 겁니다. 자,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가 친명배금 정책을 펼치면서 이때 당시 후금과 명나라의 전쟁터에서 활약을 하고 있었던 장군이 명나라의 모문용 장군인데 이 모문용 장군이 여기에서 이 후금의 공격을 방어하고 있었는데 명나라를 지키기 위한 일종의 울타리 역할을 했던 이 지역을 랴오둥 반도라고 부릅니다. 이 랴오둥 지역을 지키고 있다가 이 후금의 공격에 밀렸어요. 그래서 어디로 대피했냐? 명나라를 대피하면 후금한테 밀리니까 조선 땅으로 이렇게 대피를 했던 거죠. 이 지역을 가도 지역이라고 불러요. 자, 이때 우리나라가 인조가 친명배금 정책을 실시하고 있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우리나라 가도 지역, 평안도 가도 지역을 빌려주게 됩니다. 자, 그러면 후금 입장에서는 이제 짜증나는 거죠. 명나라를 공격하자니 뒤에 있었던 모문용 장군과 조선이 자기네들의 뒤통수를 칠 것이 두려웠던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형제 관계를 체결하고 좋게 끝났어요. 자, 근데 문제는 뭐냐? 요 후금, 여진족이 더욱더 세력을 키워서 청나라로 이름을 바꾸게 됩니다. 즉 또 진화하게 돼요. 업그레이드 됐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형제 관계가 아니라 임금과 신하의 관계, 우리나라를 따르라, 이제 우리나라한테 조공 바쳐 라고 우리 조선한테 요구를 하게 됩니다. 이것을 거부하자 병자년에 한 번 더 침략을 했던 거죠. 그래서 이때를 정묘호란, 이때를 병자호란, 즉 오랑캐호, 오랑캐가 정묘년과 병자년에 난을 일으켰다 이거예요. 자, 이때 침략은 꽤 매서웠어요. 우리나라를 점령할 목적으로 몽골 군대와 연합군을 만들어서 3만 명의 군대를 파병해서 공격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우리는 이들의 공격을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자, 그래서 결국에는 남한산성에서 대피를 해서 45일 동안 견디다가 식수가 떨어지고 식량이 바닥난 당국에 결국에는 인조가 걸어 나와서 항복 선언을 하게 되는데 이 항복을 서울 송파구에 있는 삼전동에 있는 삼전도라는 지역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항복 선언을 했는데 전통적으로 여진족이 다른 부족한테 전쟁에서 이겨서 항복 선언을 받을 때 풍습이 있습니다. 즉 그 부족장이 엉금엉금 상대방 전쟁에서 이긴 부족장이 전쟁에서 진 부족장이 전쟁에서 이긴 부족장이 앉아있는 곳까지 기어가요. 고개를 숙이면서. 그 다음에 그 부족장한테 절을 할 때 이마를 땅에 부딪히는 소리가 크면 클수록 항복을 받아주는 풍습이 있어요. 여진족이. 똑같이 인조가 신하들이 다 지켜보는 판국에서 한나라의 왕이었던 인조가 엉금엉금 기어서 청나라의 그때 당시 우리나라를 침략했던 황제였던 홍타이지 앞에 무릎을 꿇고 이마가 땅에 부딪힐 때까지 계속 절을 하는 거죠. 근데 홍타이지가 소리가 안 들린다 해, 더 크게 박으라 해, 계속해서 땅에다가 머리를 박아서 머리가 피범벅이 될 때까지 굴욕적으로 항복 선언을 했던 그 시기가 바로 이때입니다. 이것을 삼전도의 굴욕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결국에는 인조한테 두 명의 왕자가 있었는데 소현세자와 독림대군도 청나라에 끌려가고 전쟁을 주장했던 서인 세력들도 결국에는 전쟁이 인질로 잡아가면서 사건은 마무리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전쟁들이 전부 다 17세기 때 일어났던 동아시아 전쟁이고 일본이 센고쿠 시대를 통일해서 우리나라를 침략한 것이 일파만파 커져서 한족에서 전쟁을 참전하지 않았던 여진족의 성장을 불러일으켰고 결국에는 이들의 침략을 우리가 감당해야 된다. 그래서 여기까지 여러분들이 정리를 하면은 일본의 침략과 여기에 대응하고자 했던 조선과 명나라 그에 따른 결과물 그 와중에 여진족이 성장해서 정묘호란과 병자호란이 일어나는 과정까지도 살펴봤습니다. 자, 오늘도 마찬가지로 리로스쿨에다가 인증샷을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빠이.